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고 국민의례에서는 우리가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보훈학회 회장님이신 김성령 회장님께서 개회사와 또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차 국민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령 회장님의 개회사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말씀을 드리고 오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마무리하는 계절이고 만물이 결실하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이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한국보훈학회는 지난 몇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필요한 행정부에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이런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가 국민 통합입니다. 마침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선거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 후보들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진정히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 한국보훈학회가 계속해서 이 논의를 해왔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일로 알고 늘 성원해 주시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임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교육과 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이 세미나를 잘 해보라고 이렇게 어렵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과 기술부 이주호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보훈처도 늘 우리 보훈학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일보와 국가보훈신문사에서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평소에 우리 보훈학회를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경인여자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신 김길자 박사님께서 오늘 기조연설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릴 분이 많습니다만은 개사에 즈음하고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또 좋은 질문과 대안과 건의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연구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학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보훈학회 명예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국가 보훈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국격 높은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세상 많은 나라들이 와서 배우고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함께 힘 모아 나갑시다. 개의 말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귀하신 분들이고 지도자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저 대표해서 몇 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다른 모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인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 명예총장님으로 계시는 김길자 우리 여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석전대제 보존의 이영호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 회장 특보되시는 김영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우신문 주필 겸 시인이신 배정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격 전우의 연합회장 김충남 회장님. 박충환. 죄송합니다. 박충남 회장님, 예, 박수 감사합니다. 제 성이 김가다 보니까 그렇게 성을 기한성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관 연합 회장님, 권오강 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수당 유족 회장님, 예,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예, 서강수 회장님이시죠? 예, 전함을 제가 조금 전에 육군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교수님으로 김중태 교수님 오셨는데, 예, 박수. 혹시 제가 또 맡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 외에 여러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시간 관계상 또 미처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명단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시간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오신 모든 분들 다 귀하신 분으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사단법인 보훈학회 학술 세미나는 다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론 분열 상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도로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려의 수준이 아닌 심각한 국가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시대착오적이며 소모적인 소위 진보라는 세력과 보수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었고,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광우병 파동과 촛불 시위, 한미 FTA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서 좌파 우파로 나뉜 남남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혀 다른 체제의 남북으로 갈라진 남과 북의 극한 대립,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 안에서의 좌우 이념 대립, 영호남의 지역 대립,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등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4.19 세력과 이승만 세력의 갈등, 광복회와 건국 세력의 갈등이 덧붙여져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남북 분단, 국민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 등 역사의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과 변화가 유난히 많았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반합의 원리에서 벗어난 국론 분열은 결국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허약한 체제가 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 없이도 한 국가가 스스로 와해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정체성의 약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급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국가 정체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유대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충성심, 애국심과 같은 신념체계 혹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 경제, 체제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은 국민의식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반대로 국민의식의 단합과 국민들의 강화된 결속력을 통해 구체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그리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 정체성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중심인물과 존경할 만한 국가적 영웅이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념 갈등으로 서로 흠집내기에 바빠 국가를 대표할 만한 근현대사의 상징적 인물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식의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과 국가적 예우로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실현시켰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 현재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그저 독재자로서 혹은 남북 분단의 원흉으로서만 매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무관심 속에 묻혀가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학생은 10명 중 한둘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조차 제정되지 않는 족보 없는 국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1998년 8월 15일은 국민의 정부에서 건국 50주년을 경축하였고
2008년 8월 15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주년을 경축함으로써 정부가 이미 인정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가 시작된 날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도 흔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 근대적인 왕조 체제와 다를 바 없는 북한이 김일성이라는 중심 인물의 신격화와 우상화를 통해 그의 통치 이념이자 북한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을 어떻게 강화시켜 왔고 국가 공동체 결속을 어떻게 강력히 유지해 왔는지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각계각층의 국민 통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에 있음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좌편향적 역사 교육으로 왜곡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확립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동안 우리가 일으켜온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태인의 경우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민족 혹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함에 있어 영토와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문제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의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대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의 토론이 결실을 맺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국민통합운동이 구체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모두 마치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세미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유영옥입니다. 사회는 우리 김문범 장군께서 보시겠습니다. 김문범 장군께서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을 하셨고 제한군인의 조직국장 그리고 또 제한군인의 정책자문위원 등 각 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사회를 우리 김문범 회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1섹션과 제2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섹션 사회를 맡은 방금 소개받은 보훈학회 부회장 김문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보단체, 보훈단체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학계, 학생들, 가장각층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세미나는 반드시 성과가 있는 그런 세미나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대주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입니다. 앞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참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이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동서로 갈라지고 또 이념으로 갈라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계층으로 갈라지고 기성세대 젊은 세대가 갈라지고 이제 급기야는 우리의 가정까지도 이렇게 가정의 평화까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해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요. 또 그동안 압축적인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쳤고 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국가를 통치한 그런 위정자들이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뒀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과거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세간의 주요 어젠다로 국민통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한국 보훈학회에서 이런 귀한 자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섹션에서 다룰 주제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대한 고찰. 2번 주제는 기독교 상징성을 통한 국민통합. 3번 주제는 독립유공자와 이승만의 갈등과 국민통합. 마지막 주제로서 사회 경제적 갈등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4편의 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정말 참 주옥 같은 그런 논문들인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려면 적어도 주제별로 1시간 정도씩은 드려야 하는데 여건이 그래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섹션에서 가용한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이 100분을 주제마다 주제 발표자가 15분을 사용하고 토론자가 8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가 사용하는 15분은 2차 주제 발표에 12분 그리고 토론 답변에 3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자가 사용하는 8분은 토론자가 2분 되는 것이 있고 또 1분 되는 주제가 있는데 2분 되는 것은 1인당 4분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1섹션이 종료되고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어딘가 또 질문사항은 맨 말미에 별도로 시간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계획 같으면 한 18시경에 종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애국자라는 것을 검증받으셨습니다. 귀양 오셨으니까 우리 세미나가 성과 있는 세미나가 될수록 품격 높은 그런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유종미를 들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핸드폰 진동으로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화를 받으시려면 밖에 나가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가는 고찰인데 경기대 유영옥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제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이 유영옥 교수님은 우리나라 보건학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보건학을 정립했고 보건학회를 바로 태동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해도 좋습니다. 유 교수님 시간 1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유영옥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교수 유영옥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보건 체계나 보건 정책이 전혀 없었고 보건학이라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학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었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이게 보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이 보건학은 대단히 큰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분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국가 상징, 상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국가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알리는 이 기호화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을 배경으로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4페이지를 보시면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저 태극기를 볼 때마다 6.25 전투에서 싸우는 우리 6.25 참전 유공자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장정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권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외롭게 공부하던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스럽게 울었습니다. 태극기는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태극기에 대한 격려했을 때 그냥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건학회 세미나를 할 때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데서 4절까지 부르는 데는 별로 없는데 하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줄구어미는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보면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궁화꽃입니다. 여러분들 무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가꿔야 될 그런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문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이라는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세, 보, 의보, 어세, 옥세, 국세 이런 등으로 말하지요. 대통령 표창에도 이거는 찍히지 못합니다. 단지 국민 훈장이나 국민 포장 이상에만 이것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민 훈장은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가가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물로서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물로서의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물로서의 상징성. 김구 선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족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물입니다만은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여기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위대한 민족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이런 칭송을 받습니다. 그는 30여 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통해 독실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애국계문가로서 의병장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그 역사가 요구하는 민족적 가치 앞에 온 몸을 불사른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관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나서 192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3.1운동과 동격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39페이지에 보면은 이승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건국의 공로자인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주축이 되어 세워진 대한민국은 1960년에서 55년까지 30년간 유엔 통계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였고 삶의 질, 교육, 소득 평균 수명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특히 이승만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을 모델로 제시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왕조체제를 벗어나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의 하나로 다시 탄생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4.19 혁명유공자들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4.19 안 왔죠. 민병 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오기로 했는데 제가 4.19 안 오셨습니까? 4.19 민주혁명자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승만이를 쫓아냈지만은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데모도 못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일이처럼 김일성이처럼 독재체제를 유지했다면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데모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이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체제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상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많은 대통령 중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열 수 있겠습니까?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분입니다. 선거가 뭐길래 대통령이 뭐길래 왜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갖다가 헐뜯고 집을 끌어내립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흠집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여성 우리 유공자 회원님들은 안 계시다고 치고 남자들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부인 말고 결혼하기 전에 손결을 가지고 결혼해갖고 손결스럽게 사는 남자들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르가 대단히.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10개 중에서 2개 못하고 8개 잘했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요. 네. 다음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 상징은 바로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가 문장
이런 것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상징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하는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상징으로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애국가 사지를 제대로 다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태극기를 꽂고 다닙니다. 국경일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꽂아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 국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인물로서의 상징으로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라든지 또는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분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우리도 이승만이와 박정희 대통령,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같은 분들을 존경할 때 우리 조국이 더욱더 번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가 문장 이런 국가 상징 사물 또 김구, 유관순,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이런 국가 상징 인물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홍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 통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에 저희 모두가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독교 상징성을 통한 국민 통합입니다. 오늘 백석대 김성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정부일 업무로 좀 자리를 먼저 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유영욱 교수님께서 아주 이쪽의 권위자입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이 상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국가의 인권위원회 그 위원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국가에 그 굉장히 바쁜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면서 이렇게 떠나서 제가 그분 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매교회가 탈퇴해서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기총이 있는데 또 반기총으로 또 반기를 들고 만들고 이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을 갖다가 이렇게 서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국 개신교 교단 상징을 나타내는 그 교단 마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징 마크 이것들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보면은 주여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십자가 본래 죽음을 상징하였던 십자가는 기독교 안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단, 죄와 사망과 사단과 큰세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의 상징, 희생,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상징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67페이지 보면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생명, 영혼, 부활, 영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상징한다는 뜻에서는 불교와 똑같은 맥락을 합니다.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죠. 이 성자,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자 이 세 분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지만은 이 세 분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많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계시이고 이러한 행이상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 또는 삼호, 원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의 의미는 소위 신성한 연합이고 셋이지만 하나의 실존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일생 동안 그 자녀들의 항상 관심을 가지는 절대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걸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이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를 보면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를 형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얼굴이나 모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수를 상징하는 심벌인 목자, 물고기, 양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성령은 삼위 중에 제3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여기서는 잘 쓰이는 몇 가지만 언급하면 밑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을 달고 오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영원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미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보죠. 교회의 상징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심볼로서는 배와 방주. 방주는 뭔지 알죠? 죄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죄인들을 다 죽이고 그 식구들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길러서 너에게 이 방주 속에 동물이나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해서 이 만물들을 다 죽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심볼로서는 배와 방주, 성찬.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죠. 그리고 오병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자는 사람을 안 쳤기 때문에 여자를 제외하고 애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이렇게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보고 이제 73페이지 보면 교단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단 통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인은 이거 의식조적 거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감정에 그냥 고소해요. 그래 감정이 나쁘면은 자기가 밀던 사람이 총회장이 안 되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교단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내가 이름 대죠. 순복음교회. 저기 그 엠마누엘 교회. 그 앞에 가면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지 압니까? 천막을 쳐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가 성도 7명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 재벌이 돼버렸어요. 하나는 18층 지었고 하나는 막 국민일보까지 뭐 해가지고 그럼 다 이거 그래놓고 싸움은 싸움대로 일어나고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보면요 독재행위 있어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가 설립을 했다고. 또 재벌행위 있어요. 기업체를 막
또 거지 교회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은 무슨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건축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생일 헌금 내라. 이 거지지 부담스러워서 어디 나가겠어요? 나 그래서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문제랍니다. 그 교회 권위주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신도들이 받들어야 되고, 특히 그 여러분들 한번 천주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신부가 나오면 뒤에서 둘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공부한 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종처럼 그냥 그 모셔야 되고, 아주 권위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체면, 공리적 현실주의, 교파주의, 너 교단이 좋다, 우리가 좋다, 교권주의, 막 지방색주의, 뭐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첫째, 교단 상징은 방주와 세계교회 심벌은 각 교단별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통합의 선구자적 소임을 다할 것은 역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은 이게 합쳐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통합이 없어서는 항상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태극기를 통해서, 이승만이를 통해서, 박정희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교회는 갈등을 없애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로 이것 자체가 모범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또는 하트를 보면서 사랑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십자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어점 환자 및 미망 보상입니다. 고엽제가 어떤 겁니까? 이 물을 뿌려서, 화학물질을 뿌려서 몸에 대해서 이것이 안으로 골마 썩어가는 게 고엽제입니다. 근데 월남에서 돌아온 그분들 쭉쭉 간호만 하다가 그분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돌아가 버린 그 미망인들에게 국가는 한 푼의 보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로서. 세 번째, 대한민국 6.25 천물군경 미수당 보상 문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유족이 돌아가신 분은, 그 당사자 그 미망인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한 푼도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정책입니까? 하루 사이에 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국가 정책입니까? 아니지요. 국가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 보상 문제, 하도 제가 떠들고 다녀서 기가 아픕니다. 12만원 받다가 2만원 올린다 그래서 또 저하고 한판 붙었네요. 우리 정무위원회하고. 그래서 2만원 더 올려가지고 이번에 4만원 올립니다. 그래서 16만원입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50만원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차승만 교수께서 별도로 나중에 발제를 해 주시게 되어야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서 24분 저 시간을 다 끝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영옥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독교계가 참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차승만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 국가유공자들 보건단체의 어떤 재문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유영 우리 명예회장님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선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왜 저에게 이걸 또 연구를 또 맡기셨을까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학교에서는 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또 많은 연구를 해오셨던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저를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공자의 또한 또 보건의 가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더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름대로 어떤 개연성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보건처 심사평가위원으로 지금 학회에서 보내주셔갖고 이제 정책 자문위까지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성 차원에서 이것을 맡겨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상당히 이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15분 정도의 그 압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5분 내에 이제 마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층 깊숙이 제가 이렇게 발표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유인물을 좀 먼저 후이라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발표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가 되는 말씀이 나온다면 저희 이해 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168페이지 그 고엽제 후유 의증입니다. 미망의 민주당 갈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달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국가보건처에 잠시 거기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하얀 그 좀 옷을 입으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뭔가 무언의 이제 시를 하는 뭐 정말 절개 시이죠. 그걸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또한 절개하는 그 모습을 좀 간접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국회에 나오면서 보니까 또 그 앞에서도 우원의 그 시위를 하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 여름에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참 이상한 참 단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니 고엽제는 고엽제지 후증은 또 뭘까? 의심이 간다. 세상에 이런 변명이 있는 건가? 고엽제는 고엽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분들이 또 생전에 계실 때는 어느 정도 아주 미비한 그것도 보상 같지 않은 보상을 받고 계시다가 그 위에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거는 다 끝난다. 참 그런 거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의지는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후유 의증이 아니죠. 그 의자는 분명히 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월남전에서 또 고엽제 같은 또한 병사로서의 또한 장병으로서의 또 가족으로서의 그 차별적인 대우는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유영 학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의 토론과 주제 발표가 있으셨죠.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6.25 전면 공격 유전의 유형을 보게 되게 되면 승계 유전이요, 미성 유전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참 재밌게 나눠져 있어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 중 선순위자는 승계가 되고요. 그리고 미성 유전은 1998년 1월 이후에는 사망한 자녀의 선순위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우리가 우리 조부모 또 미망이 오래 사시면 이제 좀 혜택이 또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미성 유자녀의 그 많은 그 자녀들이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도 단 하루가 그 정도의 차이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송하지만 좀 압축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6.25 참전용사 또 그다음에 월남 참전 그 유공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12만에 대해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 유공자이셨거든요. 그래서 9월 22일 날에 군 현천에 안장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제 12만화에 대한 과연 이 보상이 과연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거냐, 그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12만도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살아생전에도 12만한 것은 상당히 상처되는 부분이었고 국격에 맞지 않는 보상이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실은 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들에게 뭐 유자적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미망인들에게 그 좀 남편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뭐 이런 부분도 국가에 대한 국가가 그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다 중단됐고요. 또 지방 정부에서도 안산시에 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중단이 돼버렸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1호 차원에서 이분들은 충분히 이거는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12만 원 이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격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7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한다. 8급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없는 겁니다. 7급밖에 없지만은 8급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정도의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절한 예우고 또 공헌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3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들 건국포장 훈장 다 받으신 분들인데 분명히 이제 그것은 다 시행령이 다 끝난 내용입니다. 국회 다 통과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가 분명히 이제 시급히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국가보훈처가 반드시 불허승격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입법권이 없고 또 입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돼야만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학 환경 속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입법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의 승격이 돼야만이 이제 보훈처장이 가서 당당하게 이거 해줘라, 이거 시행해 줘야 된다 얘기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써왔지만은 국가보훈처 여의도 너무 멉니다. 저도 가려면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청사로 옮겨야 된다. 다들 연로하시고요. 또 상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중앙청사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정시로 많이 이전을 했잖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공고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청사로 이전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 14분에 끝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 지부는 서경대에서 근무하시는 전신욱 교수님께서 보훈단체 안에 있는 갈등 요인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서경대학에 근무하는 전신욱입니다. 저희 보건학회에서 매번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할 때마다 꼭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 전에 또 이제 100번 기념관에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보훈단체에 대한 갈등 요인 그리고 이제 뭐 대처 방안 이런 식의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아까 제1부에서 그 한종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처방을 할 것인가 이러한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그 부분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이라는 것이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들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을 처방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풍조, 기풍이 우선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체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이런 기풍과 풍조가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풍과 풍조는 그야말로 법과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그 법과 제도가 강력하게 집행되어질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사회적인 기풍과 그러한 어떤 풍조가 조성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는 제 논문은 사실상 이 보훈단체에 대한 것인데 이 보훈단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자단체가 아니거든요. 부자단체. 그 부자단체가 아니고 가난한 단체라고 보는 겁니다. 가난한 단체.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보통 빈곤의 아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빈곤의 아노미. 이 빈곤의 아노미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막 갈등을 느끼도 하고 또 이제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모양새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단체에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등 이야기 하시는 분들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 제 논문에도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갈등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이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내가 제가 논문을 쓴 것은 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모아놓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단체의 어떤 대표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좁히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를 뭉뚱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인쇄물은 그 부분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쇄물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일단 뭐 이론적인 차원은 다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제가 갈등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은 집단 내의 갈등과 집단 밖에서의 갈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 내에서 갈등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제가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집단 내의 구성원들 참여 기회의 제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구성원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독선적인 어떤 회의 운영 이런 것들이 각 단체의 정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회장이 지회장을 임명을 하고 지부장을 또 임명하고 그 지회장과 지부장이 또 그 총회의 회원이 되고 다른 분들은 참여도 못하고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컨티넘 선상에서 이게 이제 수평 선상에서 전부 다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결정 체제. 이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체 간에 있어서 수익사 배정에 있어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체들 내에 재정 확보가 안 된다.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회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베풀어 주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 결국에 그 회원들이 참여 의욕도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뭐 참여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보건학회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오셔가지고서 한 말씀 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가 될 뿐이고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법률상의 의거에서 보면은 상의를 입은 자만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군경회나 4.19 혁명 부상자회 이런 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사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에 이제 여기 보니까 6.25 전물 군경 유족회 같은 경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자활 능력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사회를 보셨던 우리 사회자분 우리 학회 부회장님 재향군인에 계시지만은 이런 재향군인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그런 친목단체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분들은 그런 단체들은 전부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관세청 뭐 그냥 퇴직한 사람들, 경찰청 퇴직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수익사업을 하는데 보건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요거는 이제 뭐 단체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고렵제 전우회와 월남전 참전자회 간의 갈등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월남전 참전자회가 2012년 4월에 공법단체가 되었습니다. 공법단체가. 이 공법단체가 되려고 다들 각 단체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공법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일단은 돈 재정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남전 참전자회가 공법단체가 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고렵제 전우회에서는 기존에 이제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월남전에 같이 참여를 했지만은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단체가 되고 난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다. 왜? 이제 회원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해서 회원들 간에 그리고 단체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지금도 잠재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관련 단체들입니다. 이 5.18 관련 단체들끼리는 지금 대표적으로 한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밖에 뭐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그래서 이 단체들 간의 공법단체를 둘러싸고서 또 상당히 또 격렬하게 막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해소 방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국가보훈처에서는 한 개만 대표해라, 한 사람만 나와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냐? 4.19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법단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4.19 관련 단체가. 그래서 이제 5.18 관련 단체들에서는 다 우리 등록시켜 달라라고 하는데 국가보훈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이제 민주노총 뭐 해가지고서 픽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노총하고 이제 민주노총하고 이제 복수노조 금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노동단체만 나와라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상급단체와의 갈등적 관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외적 갈등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수익사업을 둘러싼 단체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거는 타 집단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군경회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특수임무수행자회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은 고렙자전우회 이런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상위군경회만 왜 수익사업을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을 보니까 대구 보훈병원에 관한 사례를 두고서 상당히 치열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단체와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단체와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19 단체는 공법단체로 여러 3개 단체가 전부 다 공법단체화 되었는데 왜 우리 5.18 단체는 안 된다는 얘기냐?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거기에 대한 처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와의 갈등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제도적으로 비합리성에 대한 갈등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수당하고 보상금 있죠, 그죠? 보상금하고 수당 관계인데 거기에서 단체들 간에 제 논문에 그 표도 만들어 놓고 해놨습니다만은 병급 규제를 철폐를 하라. 한 번 줬으면 또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주냐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죠. 보상금하고 수당과에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이 한 집단 외적 갈등의 하나의 양성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이걸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처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방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해결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해소다.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불만의 해소 문제입니다. 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의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는 방안이 그런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일단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회장하는 사람은 20년간 회장하고 그게 돌아가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비민주적인 단체의 운영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로부터 법제도적인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사업에 관련해서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 하지 말고 수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모든 걸 다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는 단체는 주고 줄 수 없는 단체는 안 주고 뭐 이래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형평성 있게 하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좀 이제 기본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보훈단체들 간에 있어서의 협상하는 그런 태도, 바람직한 그런 협상 태도, 타협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헤게모니 쟁탈전 비슷하고 너무나 경쟁적으로 모든 것을 행태를 보이는 그 자체는 좀 더 지양해야 되고 좀 더 협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야말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즉 다시 말하면 윈윈입니다. 다 같은 없는 단체 아닙니까? 다 가난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게 이게 협상이거든요.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것이 윈윈 전략입니다.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직한 협상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아까 여기 미명인께서도 이제 고렵제 후유증 미망인께서도 다 나와 계시지만은 보훈 대상자들에게 아까 이제 보상금 수당 관계입니다만은 이 현실성 있는 공정한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차 박사께서도 이야기했는데 12만 원 받았다. 12만 원 가지고 슈퍼 가가지고서 장 한 번 보고 나면은 12만 원 다 날라가 버리거든요. 요새 뭐 한 50만 원 가지면은 하루 장 보기도 뭐 빠듯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우리 또 이제 유 회장께서는 50만 원은 드려야 됩니다 하고서 막 소리 높여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야 뭐 많이 드리면은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좋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한계를 정해서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아까 우리 차승만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것이 그 위상 자체가 이래 이제 장관급이라든지 부로 성격이 되어졌을 때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장관들 국무위원들끼리의 이 주거리 받거리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한다, 정책결정을 한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다 했을 때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위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차관급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훈 대상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표출시켜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지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 핸드폰 시간으로는 한 2분 지난 듯 계속 하시길래 우리 전 박사님 시계를 봤더니 전 박사님 시계는 딱 맞아요. 시계 조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표 논문의 마지막 순서로 경기대 김주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순서와 본문에 있는 제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3페이지 보훈 이념의 재정립과 국민화합을 위한 그랜드 바게이닝 이것이 본 제목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맨 앞에 인쇄한 거하고 저의 실제 발표 논문 제목 간에 좀 상이성이 있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뭐 크게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훈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고려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작년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국립묘지에서 진보단체하고 보수단체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 묘를 파내야 된다, 안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나아가서 전체 국민에게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반국가 행위자가 혹은 간첩행위 연루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금까지 챙기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보훈 이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보훈 정책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을 보게 되면 동법 3조에 국가보훈 이념에 내재된 가치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족의 독립, 항일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과 존경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수호, 6.25 전쟁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즉 민주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국민의 생명 혹은 재산의 보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훈인데 이 네 번째의 그 범주는 가치는 국민들 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민족 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 이 3가지 보훈 이념에 내재된 가치관에는 일정 정도의 긴장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 이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게 좋습니다. 국가수호 이 하나의 가치만이 보훈 이념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인 굴곡 때문에 아주 그 복잡다단한 역사 때문에 현대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보훈 이념에는 2가지 가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가수호 이외에 민족독립과 민주발전이라는 가치가 포괄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거의 역사를 갖다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3가지 가치의 경중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 이념에 내재된 가치들 간의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수호라는 가치에 기여한 사람들이 반민주 행위에 연루된 것, 그리고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반국가 행위 내지 이적 행위를 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즉 국가수호라는 가치에 기여한 사람들이 반민주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반면에 진보 세력이 강경하게 문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두 번째 갈등,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반국가 행위 내지 이적 행위를 한 사례. 이러한 모순 사례에 대해서는 진보 세력이 상당히 간대하고 반면에 보수 세력이 적극적인 해결과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력 소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수호와 반민주행위 갈등은 2가지 간의 갈등은 전쟁 참여나 군인으로서 무공훈장, 보국훈장을 받은 정치군인들이 군색 쿠데타로 현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경우로서 12.12 군사반란이나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함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국가수호에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6년, 97년 양기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 상당 기간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원법에서 상원 취소 제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군사 쿠데타 관련해서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면 사실 국방부가 상원 취소를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를 모시던 상관의 그 상원 치타를 국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상원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서원 취소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서원 취소가 단행됨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훈 이념에서 국가수호와 반민주 행위 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복권을 받으면은 국립묘지로 안장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현태 경호실장이 과거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사면복권 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대전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간에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자 동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법 개정을 국회에 상신을 해서 법이 개정이 이루어졌고 올 7월부터는 내란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보훈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은 역시 사면복권자들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요. 역시 가능성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국립묘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야당에서 진성준 의원이 사면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그런 법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사로서 민주발전과 반국가행위 간의 갈등은 반국가행위 전력자들을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문 중에 페이지 24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1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의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19 혁명 관련자는 1962년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는 2002년에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얻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4.19 혁명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보훈처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국가유공자라고 불리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보훈단체들, 예를 들자면 전쟁에 참여했던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든 사람과 파출소 무기를 털어서 그 총으로 국군에 대해서 총을 겨눴던 것이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설사 민주화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 총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유공자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3의 세 번째 범주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범주도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반국가 행위라든지 간첩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43페이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을 적화하고자 했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산호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자생적인 막스레닌주의 정당으로서 국가를 정복하고자 했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의 핵심이었으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인 황인옥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5월에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도경이 이전에 민정당사 점거했다는 그런 이유로 보상금도 받고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현재도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민주화 유공자 인정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보훈정책에서 드러난 두 가지 갈등이 각각 개별 이슈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 하나의 패키지로서 해결할 때 오히려 해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와 반국가 행위 및 이적 행위자에 대한 유공자 인정 취소와
보상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은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것과 그리고 추가적인 안장을 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치 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배치되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유리한 이슈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정치 세력은 보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패를 모두 내놓고 대타협과 양보를 통해서만이 보훈 이념 가치들 간의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 방안은 보수 세력이 쿠데타 세력의 국립묘지로부터의 이장과 추가 안장을 불허하는 법안에 동의하고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세력이 민주화 유공자 중에서 반국가 행위자 내지 이적 행위자에 대한 유공자 인정을 취소하는 법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빅딜 내지는 빅그랜드 바게닝 대타협을 통해서 공론화된다면 보수 세력이든지 진보 세력이든지 하나씩 서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인 동시에 양자 간의 보훈 이념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법원 정책이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네 분의 발표를 15분씩 딱 1시간 안에 정확하게 지금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김종성 본회 명예회장이시고 보훈처장님 얘기하셨는데 종합 토론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보훈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되니까 힘이 빠졌나 보네요. 마이크가 자꾸 내려왔네요. 뭐지 24분에 참여를 해서 장장 5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보훈 가족 여러분들도 자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장시간 동안 우리 발표와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합 토론 시간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우리 보훈 가족들께서 또 학생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관 시간이 아마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혹시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직접 발제와 토론이 아니더라도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는데 특별한 얘기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줄 압니다. 중간중간에 다 답변을 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청하신 여러 어르신들 중에서 각 단체별로 한 분 정도만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을 바라는 부분을 좀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탄 없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핸드 마이크 좀 준비 좀 하셨습니까?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훈학회 관계자님, 특히 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이 단체를 이끌어 오시는, 또 저는 그 유서를 직접 봤습니다. 교수님 그 방에서 가슴이 정말 멍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갈등의 요인이 있을까. 근데 다른 문제는 그만두고 저희들 그 미망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항상 제가 봄에 그 5월달에도
국회에서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가슴이 멍하고 가슴이 치밀러 올라요. 왜냐? 정말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을 하고 그 조금 주던 연금조차도 끊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처사가 도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호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민을 해서 시민권자를 가지면은 국가유공자 그 나라 그 대우하고 똑같이 해줘요. 제가 어느 보도에서 봤거든요. 심지어 집에 나무가 넘어지면은 그 나무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정부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남편을 정부에 월남 전쟁터에 희생한 대가가 독거노인만 또 정말 그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정말 노숙자만도 못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는지 올문을 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매스컴에서 누구 하나 다뤄준 적이 없습니다. 힘없고 저희는 아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정말 못 배웠고 가난의 굴레 속에서 그 당시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생존에도 마찬가지지만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문제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역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매스컴에서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6년 전부터 유 교수님을 알게 됐고 뵙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유 교수님 저희들의 지금 나이도 60, 70이 다 넘어갑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힘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유 교수님 이 문제 많이 애쓰시는 줄 아는데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의 눈망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슬픔의 눈망울에 안 비게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그 고엽제 후유 의정 미망인들의 건의사항 또 수건사항 이런 거는 발표 또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은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옥 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우리 발표하신 차성만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에 건의할 그런 통로가 있으면 또 통로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참 주제도 참 많았습니다. 16개 주제를 저도 거의 대부분 지켜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귀한 주제였고 또 나름대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시간을 이렇게 동안 우리 보건가족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이런 학술회의가 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열기 속에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로 애국적인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또 우리들과 또 우리가 저희들이 다리를 놓아드려야 될 우리 정부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기만큼 또 답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 대립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국민 통합은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대립이 나타났을 때 그것의 국민적인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것이 통합이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많이 줄고 쉽게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다시 국민 통합
해치는 것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헌법에서 나온 내용을 존중하면 되는 건데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 부분을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디 가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11월 11일은 지나갔죠. 며칠 전에 유럽에서 현충일입니다. 그날이 1차 대전 종전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11시에 종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로 기리고 있는데 그 1차 대전 때 그 블랑드르 들판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귀비꽃을 보고 전사자의 피로 생각하고 전사자의 어떤 상징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 시 중에 한 구절을 저는 늘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죽은 우리와의 신의를 깬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지향했던 그 정신 이념을 외면하고 6.25 포국용사들이 싸워서 지킨 그 정신을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체성이 지켜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국민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국민통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정말 자리 지켜주신 마음으로 이 나라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지요.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4부 사회를 맞아주신 우리 한영태 총장님 그리고 김종성 차관님 그리고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그리고 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사실 500여 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앉아 계신 분은 한 100여 명 되는데 늦게 업무를 마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훈연구원 오일환 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보훈에 대해서 아주 연구할 겁니다. 네.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 30일 날 바로 그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이 보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묻기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세 사람이 각자 자기 날짜에 맞춰 달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제일 보훈을 잘하는 분을 이렇게 그 나오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30일 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이 바로 여기 그저 남산에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5분 거리 됩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보훈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들어보고 제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사람 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만 이 바로 내려가서 이 뒤로 가면은 제일가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식사를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여기 바로 나가면서 그 식권을 하나씩 받아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면 또 이런 걸 하고 또 그러면서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편에서 꼭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